완전 배불렀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분이 햄버거랑 관련이 있는 분인가요? 근데 정말 햄버거처럼 대중적이고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 많은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이시죠. 근데 지난 대선 때도 뭐 활약이 대단하셨다면서요? 네. 지난 대선 때 우리 아리랑 TV에서도 대선 특집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담당 작가였었어요. 그래서 김상민 의원을 한 일주일 동안 PD하고 같이 팔로우를 했었는데 그냥 정치하려고 그냥 대선이니까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정말 즐기고 있구나 이 순간을. 그래서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분 정치 철학이 그거래요. 정치를 놀이화하자. 아, 정치하고 놀이는 조금 어울리지 않은 단어 같은데 그리고 김상민 의원은 그 박근혜 키드로 소위 불리는 또 누가 있더라? 새누리당의 이준석 의원 그리고 손수조 의원 그렇죠? 박근혜 키드? 네. 그분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대표 시절 때 직접 찾아내면서 뽑은 그때 당시에 감동인물 찾기 프로젝트 그거의 일환으로 뽑은 사람들이라고 제 얘기 들었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청년 정책이 대부분 김상민 의원 쪽에서 나왔다고요. 뭐 K무브나 빨간운동 이런 것들이. 근데 K무브는 뭐고 빨간 운동화는 뭐예요? 빨간 운동화는 그 발바닥에 열이 나도록 열심히 달리자 이런 의미로 그 김상민 의원이 청년들하고 모아서 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CI 중에 하나거든요. 반값 상무동이 나와서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환영했는데 저보다도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뭐 인기 있었던 공약이랑 그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빨간 책 얘기라고 우리 PD님들은 빨간 책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 빨간 책이 바로 새누리당 청년 정책 공약집이래요. 그래요. 당색이 파란색에서 정반대인 빨간색으로 돌아온 것도 조금 궁금하고 이 빨간 책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특히 박 PD님은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는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박근혜 키드가 있겠죠?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김상민 의원이 어떻게 하다가 그 청년의 아이콘, 그 젊은이들의 아이콘이 됐어요? 김상민 의원이 대학 다닐 때부터 봉사활동 엄청나게 하셨는데 대학원 다닐 때는 본인의 등록금을 어려운 친구에게 주면서 본인은 중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핑계죠. 혹시? 그 저는 아마 박 PD님께서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빨간 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본인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모두 다 궁금한 빨간 책.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좀 앞으로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했으니까 앞으로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또 국회의원 김상민으로서가 아니라 남자 김상민으로서의 리얼한 모습도 보고 싶어요. 남자 국회의원이 아닌 김상민 인간으로서. 네. 이해하셔야죠. 깜짝이야. 네, 이번에도 재미있는 대화가 나올 것 같아요. Politics that's easy to understand, fun, and even engaging. That's what politics means for our guest on Heart to Heart today, National Assemblyman Kim Sang-min of the Saenuri Party. And it's his unique view on politics that's allowed him to attract the attention of 20 and 30-year-olds to politics through provocative even initiatives like red sneakers and red books. Let's hear about his initiatives in detail with Mr. Kim Sang-min. 오늘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대선이 이제 끝난 지는 좀 네. 오래됐지만은 그저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너무 바쁘시다면서요. 네, 지금 일단은 대선 작년 1년은 네. 아마 어떤 정치인이든 굉장히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청년에 관련된 공약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청년 정책을 진행할 건지 그리고 또 이 청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조직적인 구성을 할지에 대한 일을 지금 한 4달 동안 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애쓰느냐고 네. 시간들을 많이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청년이 이제 의원님에게는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네. 이 국회의원직 하기 전에 네. 계속 활동했었던 것이 이제 청년 대학생들에 관한 네. 리더십, 또 복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교육 그 활동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특별히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젊은이들을 향한 뭐 만남과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뭐 출석률이 95%라는 아주 좋은 네. 성적을 보여주고. 근데 예, 사실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은 당연해야 된 것 같지만은 왠지 또 당연하게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일단은 국회의원이 사실은 출석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 출석률이 좋은 건 뭐 성실하게 했다라는 의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비춰지는 많은 의미가 국회의원이 뭐 국회 본회의에 출석도 안 하고 마치 이제 다른 개인적인 일이나 또는 심지어는 뭐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서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이기적인 일을 활동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이제 국회를 들어가 보니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누군가가 뽑아낸 사람이 아니라 국민분들께서 뽑으신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거든요. 그 지역에서 가장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관계성도 좋은 분들이 또 그래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그 열망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정치인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치열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요구와 열망은 현실 속에서 너무 뜨겁고 또 즉각적인 그런 요청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는 템포대로 결과를 못 내는 데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얼마 전에 그 이제 젊은 정치인들을 이제 1년 동안 평가한 그 평가에 그 출석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개근상 같은 네. 약간 그런 건가요? 근데 뭐 참 뭐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네. 딱 한 번 본회의를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대선 선거 전국에 너무 급박한 일이다 보니까 지방 출장을 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옹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무 활동도 있습니다. 지역이라든지 또는 전국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전국적인 단위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정부 부처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또는 청문회 활동을 통해서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견제도 하고 좋은 의견도 반영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어져요.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사실은 일정이 하루에 뭐 10개, 1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출석률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종합적인 토대로 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의정활동을 좀 평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저에게는 그냥 출석만 물어보시고 다른 거는 안 물어보시면 좋겠다. 네. 네, 제가 예전에 하셨던 인터뷰에서 의원님의 의정 활동 네. 목표를 그 학벌과 스펙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만들기라고 말씀하셨던 걸 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여전히. 그렇죠.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능력의 지수가 요구되어진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제 흔히들 말하면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또는 건물이 필요했고 또 토지가 필요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 좀 원칙에서 어긋난 행동을 해도 그래 뭐 될 수 있고 영업을 잘하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출세할 수 있으면 때론 좀 약간 반칙을 해도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성공하면 어쩔겠어 돼. 세상이 그런 거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산업화 사회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어떤 극점에
도다른 거예요. 선진국 문턱에 간 거예요. 네. 근데 선진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제 다른 그 역량이 이제 있어지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원칙, 그리고 신뢰, 그리고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종합적 그 조정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가 온통 그냥 성장의 그 논리 속에 가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가치의 수준들을 길러내거나 또는 발굴을 하는데 이제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수는 기존에 뭐 소위 학벌이 좋다고 그래서 또는 기존에 있는 어떤 기능적 스펙이 좋다고 그래서 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스펙을 탑하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존의 스펙을 초월한 인재들. 네. 근데 이런 인재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은 의외로 기존에 있는 역량의 지수 말고 스펙 말고 이미 현장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사람은 꿈을 꾸고 살고 그리고 자기의 특징과 존재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동대문에서 자 아주머니들 이거 파세요 하면 그냥 금방 파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각각의 역량의 지수대로 살 수 있게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획일화된 잣대, 뭐 영어를 잘하거나 또는 뭐 어느 그 지역에 나오거나 이런 잣대 속에 줄을 서고 획일화된 잣대 평가받으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잘 기능이 발달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낙담과 절망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자꾸만 각 사람의 존재적 특성과 그 개별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회의 어떤 구조와 그런 그 인재 채용 방식, 인재상도 바꿔야 된다라는 네. 그 취지로 이제 스펙 초월, 네. 이제 학벌 초월 네.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죠.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대통령직 그 인수위원회에서도 네. 청년 특별위원장을 맡으셨을 것 같은데 그 지금은 이제 그걸 실행에 이제 옮기시는 작업에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해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요. 네. 청년이라는 이제 좀 파트로 이제 좀 이렇게 국한을 좀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청년이라는 이름에서 만들어진 법이 거의 이제 사실상 이번에 청년 기본 발전법이 이제 처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는 이제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제 청년에게 필요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안전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아나 노인 그리고 또 여성 뭐 이런 거를 법은 있는데 청년을 위한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 기본 발전법을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이렇게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전에 보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공약들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제대로 왜 안 지켜졌냐면은 각 부처마다 이 공약들이 이제 있어지면은 항상 우선순위로 해서 밀리게 되어져요. 네. 왜냐하면 이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서 누가 추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청년 공약을 챙기고 그리고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그래서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첫 번째 그동안 약속하신 청년 공약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부처라든지 다양한 구석에 그리고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민심의 목소리를. 그래서 이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귀와 눈이 돼서 이 즉각적인 이 어떤 소통들 그리고 또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예전에 산업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 자본이 필요했죠. 그 고속도로라든지 돈이라든지 건물 이런. 그런데 이 산업 자본을 위해서 산업 여건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선진화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이게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는 청년 벤처 사회적 자본가, 즉 청년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또 그리고 또 키워내는 일들을 아마 청년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죄송하지만 추상적으로 약간 들리기도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인재 발굴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발굴할 수 있는지 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네. 실행 그런 플랜이 있으신가요? 네, 또 그렇게 또 디테일하게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질문의 대답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큰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집안에 큰 틀이 잘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소위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보기에만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걸 이룰 수 있는 집을 지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년위원회는. 그리고 그것의 추진체가 누구냐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처에 있는 공약들은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 취업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아리랑 TV라서 이분들은 또 집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K무브라고 해외 취업 정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국내에서 국내 안에서만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내가 해외에서 이민 가고 살고 싶다라는 지수도 어떻게 보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지와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한 교육,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한 지원 프로젝트, 그리고 또 한민족 얼마나 그 굉장히 네트워크가 많습니까? 그분들과의 어떤 멘토링적 연결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굉장히 많은 예산도 이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K무브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나 정책 부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청년들이 사실은 또 막상 일자리가 있는데도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나 또 IT 분야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쉽게 이제 창업할 수도 있고 또 의욕을 갖고 이제 창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세계의 어떤 큰 산업적인 흐름 속에서도 맞고 또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조선업 같은 세계 1등인 경우도 많은데 IT나 또 문화 콘텐츠 부분들은 세계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직은 거기서 몇 %도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의 박태환 같은 수영 선수나 네. 또 문화 콘텐츠의 우리 김연아 같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젊은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을 향한 그런 어떤 이제 그 정책적 지원의 프로젝트 예산들도 이제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청년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하면 소통할 거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청년 정책 자문단, 대통령 자문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레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진짜 정부 부처에서 이거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이 국회의원은 제대로 하는지, 또 어떻게 보면 저 민심은 어떤지에 대한 레포트를 다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뭐 이거 사찰은 아닙니다. 참고로 암행어사. 예, 정말 이제 민심을 네. 대통령께서 생생하게 보라고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창구들을 이제 갖는 거죠. 이게 역대상으로 단 한 번도 있지가 않았어요.